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넣어줘. 자, 대꾸만 봅시다. 자,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 요 차이는 뭡니까? 자원봉사주의는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은 개인 스스로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라면, 시민주의는 그런 거 떠나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시, 시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참여하자. 무슨 주의?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는 시민의식이나 시민 특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이라면 네트워크이고요. 결과를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과정을 강조하죠.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고객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즉 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정부를 재창조해야 되겠죠. 시민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바이스, 맞죠? 목소리를 제거해야 되니까 시민 재창조. 시민 실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민 재창조. 상대적으로 내부 초점이라면 외부. 앙트레프레뇨, 엔터프레뇨라면 코오디네이트 됐습니다. 조직 인사 재정은 넘어가시고, 공통점 정부 실패를 전제하고요. 됐습니다. 신공공관리가 민간 위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 연계망이 늘어나고, 서비스 연계망을 관리하는 활동이 중요해져서 뉴가버넌스가 등장했다는 것이고,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 재량을 부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전략적 방향 잡기. 정부가 옛날처럼 스티어링과 로어링을 다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죠. 그죠? 전략적 방향 잡기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도 양자는 유사합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밑줄 친 거. 신공공 관리의 비판 밑줄 가장 중요하죠. 누구를 비판한다? 신공공 관리. 정부 주도의 방향 잡기는 국민을 고객으로만 본다. 즉 주권자로서 또는 소유자로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인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징 갑시다. 서빙된 스티어링. 다시, 여기서 서빙은 뭐라고요? 봉사 헌신을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 목적인 공익은 민주적 담론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바이 프로덕트. 무슨 말이죠? 민주적 담론 과정을 잘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달성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전략적 합리성 밑줄 소통적 합리성이라고 써보세요.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해라. 시민은 고객이 아니고 책임의 다원성, 무한대의 책임 밑줄 관료들을 단지 생산성의 수단으로 보지 마라.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공직봉사동기라고 써보세요. 공직봉사동기. 대문자로 PSM 쓰시고, 자, 영어 갑니다. 스테워드. S-T-E-W-A-R-D. 스테워드가 무슨 뜻이에요? 에이전트의 반대말입니다. 에이전트의 반대말. 여러분들이 본 스테워드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던데, 그죠? 청직이라고 써보세요. 대리인으로 임명하면 무슨 손실? 대리 손실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만, 이때 MPS에서는 관료들은 공익의 현자, 헌신하고 공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른바 스테워드, 청지기들은 공직봉사동기에 충만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자, 보세요. 옛날에 원자력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들이 결정했지만, 그게 아니라 2만 명을 추출한 다음 국민들 중에서 500명을 뽑아서 실제로 471명이 왔는데 2박 3일 천안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여론조사, 마치 여론조사가 투표죠. 무슨 조사? 공론조사 기억나시죠? 공론조사 시험 놉니다.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공론조사는 집중해 보시죠. 공론조사는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이 한 거죠.
MPS에 가장 부합하는 행정 방식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때 MPS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471명이 왔잖아요. 20몇 명은 왜 삼성 못 삽니까? 회사에서 휴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면 회사에 전화해서 이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담론 과정을 잘 설계하면 공익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표가 있습니다. 됐죠? 전략적 합리성 됐죠? 옆에 같은 말 무슨 합리성? 소통 합리 쓰시고 전략적 합리성 또는 소통적 합리성. 자, PMS Public Service PSM 공직봉사동기 나와있죠? 공직봉사동기. 다시 영어로 쓰면 뭐라고요? 무슨 워드? 스테워드가 되겠습니다. 스테워드 됐습니다. 스테워드 봉사 서빙된 스티어링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다. 넘어가시고 밑에 표는 참고사항 보시면 되겠고 자 공론조사 다음 페이지 A 앞으로 3-4문제 더 넣을 겁니다. 자 피스킨 수염이 덥수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1번 여론조사 밑줄 수기 밑줄 됐죠? 여론조사 더하기 수기입니다. 됐죠? 여론조사와 수기를 결합시킨 방법이죠. 밑에 밑줄 친 거 과학적 표본 추출 토론 동그라미 과학적 표본 추출을 통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담론 대화를 시키는 거죠. 자, 기존의 주민투표의 문제점은 대표성 없는 밑줄 충분한 정보의 부족 토론 과정이 없었다. 됐습니다. 어떤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갈등 사안이 있는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과거에는 국민투표를 했는데 주민투표를 했는데 대표성도 없고 정보도 부족하고 수기 과정이 없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선전이나 선동에 휩쓸린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뭐 잘 모르는데 어떡해요. 뭐 아버님이나 친구들에 따라서 결정해 주죠. 선전, 선동에 휩쓸리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대표성과 평등성 확률 표본 추출 500명을 선발했죠. 4번 사전 교육을 하고 공론화 과정 질의응답 대화 토론. 여기 때 이제 뭘 하냐면 원자력을 찬성하는 단체하고 반대하는 단체가요 동시에 토론을 하면 공론조사 참여한 500명이 계속 질의응답을 해요. 충분한 이제 정보를 알게 해주는 거죠. 됐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외워버렸는데 등, 대, 쑥, 수용. 자, 등은 평등성의 줄임말입니다. 대는 대표성의 줄임말이죠. 수기성, 수용성. 다시 뭐라고요? 등대에는 쑥을 수용한다. 등대, 쑥, 수용이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원자력 참고로 여러분 2017년 원자력 공론조사에서 원자력을 반대하는 집단이 수용성이 더 높았어요. 맨 마지막 문항이 뭐였냐면 당신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 채택되더라도 결정에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자력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용성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공정책을 결정하면 기존에 국민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시위를 벌이는 거잖아요. 이 공론조사는 왜 이렇게 수용성이 높을까요? 충분한 질의응답과 성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할 말 충분히 했고 비록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거죠. 수용성이 꽤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이 이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밑에다가 여론조사 써보세요. 여론조사보다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리죠. 근데 여론조사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은 게 뭡니까? 여론조사는 여러분들이 무슨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고 대답하잖아, 사실. 그리고 내가 설령 잘
안다고 하더라도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는 되게 간편한데요. 담론이나 수기 과정이 없다는 게 엄청난 단점이죠.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대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 공론조사는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가장 페어한 공공정책 갈등 방식이었습니다. 올해도 2018년에 한 문제 나오고요. 2019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계속 나올 겁니다. 탈신공공관리론 됐습니다. 2번 분절화 밑줄 같은 말이 뭐라고요? 파편화라 그랬죠. MPM적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민영화 민간이 딱 하고 책임 운영기관 만들고 지방 분권화하고 하니까 행정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분절화 파편화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 결합 밑줄 전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이용합니다. 늘 그렇지만 나중에 등장하는 이론은 대체하는 이론은 없습니다. 보완하는 이론 됐습니다. 1번부터 8번. 자, 분절과 파편화의 반대말입니다. 구조적 통합. 맞죠? 구조적 통합. 재집권화, 재규제.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 역할 모호성 제거, 명확한 역할 관계. 느낌에 이제 분절화, 파편화 반대말이죠? 네. 됐습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그대로 쓰고 직권화를 하고 역량 조정의 정대, 중앙의 정치적 행정 역량 강화,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해준다. 제가 보기에는 5번하고 8번이 나오면 좀 헷갈리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다 뭐예요? 분절화 파편화의 반대말이죠. 근데 5번하고 8번도 여기 있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이 나올 텐데, 두 번째 거. 민주성, 형평성, 전통적 행정가치, 동시고려 밑줄. 전통적인 관료제에서 강조하던 행정가치들을 똑같이 해준 거고, 민간화 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공공민간 파트너십.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여기서 탈관료제는 MPM이죠. 관료제는 전통관료제고, 재집권화,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직권화 역량 및 조정의 정대, 자율성과 책임성, 공공책임성이죠. 자, 이제 행정이론이 2개 남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시차이론, 시간차이 밑줄, 제도 도입이나 행정개혁의 시간을 연구하는 거죠. 선동장단기, 다시 외웁시다. 선동장단기, 선후관계니까 인과관계죠. 다시 선후관계는 뭐라고요? 인과관계. 예를 들면 공모지기를 먼저 하고 개방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방형을 먼저 하고 공모지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됐습니다. 인과관계의 동태적 성격 됐죠. 원래 이런 얘기죠. A, B, C, D, E로 시간을 설정해놨는데 A에서 B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D, C, E로 바뀔 수도 있죠. 인과관계의 무슨 성격을 연구한다? 동태적, 시차적 성격을. 장단기, 시간간 됐죠. 시간간. 이건 여러분하고도 바로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1년 안에 합격하겠다. 아니면 내가 2년 정도 합격하겠다. 공무원 공부를 보는 나의 무슨 간이에요? 시간간이죠. 1년 안에 공부하려면 아마 1년 내도록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2년 정도면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제도 도입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간 되겠습니다. 성숙기간 맞죠? A에서 B를 갈 때 과연 1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무슨 기간? 성숙기간 됐습니다. 성숙기간. 요거 작년에 아주 어렵게 나왔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딜레마. 기회 손실 밑줄. 기회 손실. 기회 손실 됐죠? 기회 손실은 뭐냐면요,
한쪽을 선택했을 때 잃어버리는 나머지를 기회 손실이라고 그래. 알았죠? 이건 기회 비용하고 다릅니다. 기회 비용은 사전에 알려져 있어요. 됐죠? 그래서 분석으로도 줄어들죠. 자,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사드를 설치하면 중국의 경제 정치적인 반발이 엄청 무섭죠. 사드를 안 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서 미국의 반발이 엄청 무섭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약소국의 운명이잖아요. 그죠? 어느 하나도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방금 이런 상황을 뭐라고요? 딜레마. 학문적으로 합시다. 딜레마는 뭐가 커서 기회 손실이 커서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죠. 밑에 보면 여러분 어느 딜레마가 가장 문제겠어요? 무시된 딜레마가 가장 심각하죠. 봐봐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딜레마인데 주관적으로는 딜레마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됐다라고도 보수단체들에서 비판할 수도 있죠. 됐습니다. 일치된 딜레마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이비 딜레마는 혼자 호들갑 떠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딜레마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거는 혼자 호들갑 떠는 거잖아요. 그죠? 비딜레마도 문제가 안 되죠. 가장 심각한 건 뭐라고요? 주관적으로는 딜레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딜레마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딜레마의 속성 선균 충분입니다. 선균 충분. 우리 학원 여기 말고 서울에 있는 제 학원에 그 행정법 선생님이 정성균 선생님이거든요. 성균으로 충분하다. 자, 분절성입니다. 됐죠? 절충 불가능하다. 상충성은 무슨 관계? 상충 관계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가져올 대안들이 결과값이 마다 균등하다. 됐죠? 선균 충분이고. 됐습니다. 딜레마의 자 소극 동그라미. 적극 동그라미. 요거 섞어서 놓죠. 소극적 대응은 딜레마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거나 완화시키려는 거예요. 결정 회상. 다시 결정권을 이행합니다. 결정권을 이행하죠. 보통 이 결정을 안 하는 상태죠.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결정권을 이행. 됐습니다. 회피, 상황의 고도, 재정의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색깔론. 사드를 반대하는 단체를 종북 좌파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희생양을 통해서 탈출하려고 하죠. 상징적 행동, 눈물을 흘린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딜레마 상황이죠. 비일관성, 딜레마 상황 인식하지 못하고. 됐죠? 옆에다 적흥적 쓰세요. 적흥적 대응.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적흥적 대응을 해서 가장 할을 키웠죠. 여러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됐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 가장 행정 수도 같은 거 결국은 했는데, 행정 수도를 이전하면 서울 경기의 반대가 엄청나죠. 만약 이전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충청도나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반대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는 안 하겠다 그러고, 그죠? 충청도에 와서는 무조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이때 하겠다 뭐 되게 비일관성이죠. 됐습니다. 적극적 대응은 동시선택, 전략적 모수성, NCND. NCND가 뭡니까? Non-Compass, Non-Denial.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거죠. 자원의 추가 투입,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드는 우리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성주에 사드가 한 대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사드는 정확하게는 환경영향평가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도록 아마 환경영향평가 할 거예요. 이게 NCND죠.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드 한 대를 도입할 때 너무 좀 국민들한테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도입됐죠. 그죠? 밤에 그냥 무조건 설치해 버렸으니까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도입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NCND예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걸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설명을 좀 마치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